오프닝.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카톡 답장이 조금만 늦어도 온갖 생각이 머릿속에서 펼쳐집니다. 나 뭔가 잘못한 거 아닐까? 내가 싫어진 건 아닐까? 아니면 화가 난 건가? 그러다 결국 답장이 옵니다. 그냥 바빴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미 마음속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심장도 두근거리고 괜히 기분도 가라앉고 왜 이렇게 답장 하나에 이렇게까지 흔들렸을까 자책까지 하게 됩니다.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상사가 그냥 지나치듯 한마디를 했어요. 이 부분은 좀 더 보완해봐요. 별거 아닌 피드백이었는데 그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돕니다. 저녁이 되어서도 자려고 누워서도 그 장면이 반복 재생됩니다. 내가 능력이 없는 건가? 나를 못마땅하게 보는 거겠지. 어쩌면 짐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게 밤새 뒤척이다 다음날 피곤한 몸으로 출근하고 또 아무렇지 않은 척 앉아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와 대화하다가 무심코 던진 농담 한마디에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은 느낌이 올라온 경험은요? 분명히 웃기려고 한 말인데 그게 왜인지 가슴 깊은 곳을 찌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올라오는 자신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유리 멘탈이지? 이 정도 말에 왜 이렇게 반응하는 거야? 진짜 찌질하다. 그렇게 감정에 반응하고 그 반응에 또 자책하고 자책에 다시 기분이 가라앉고 이 악순환이 너무 익숙한 분들께 오늘 이 영상은 드리는 겁니다. 잠깐 딱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당신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동안 왜 그랬는지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 그게 분명하게 보일 겁니다. 오늘 영상 제목 보고 클릭하셨죠? 작은 일에도 과하게 반응하는 나. 이게 정확히 본인 얘기다 싶어서 들어오신 분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는 여러분한테 아무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던 진실 하나를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 진실은 이겁니다. 작은 일에 과하게 반응하는 건 당신의 성격이 문제여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지금부터 천천히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부 예민함의 정체 첫 번째 반전. 일단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나는 예민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 예민함을 마치 고쳐야 할 결함처럼 부끄러운 특성처럼 여깁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예민하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흔히 예민하다고 말할 때 그게 뭘 가리키는지 사실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단지 남들보다 감정 기복이 심하다거나 작은 것에 쉽게 상처받는다는 막연한 의미로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뇌과학과 심리학은 이 현상을 훨씬 더 구체적이고 다르게 설명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예민한 성격이 아니라 과활성화된 신경계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뇌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렵지 않으니까 따라와 주세요. 우리 뇌 안에 편도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아몬드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편도체 에미그달러라고 부르는데요. 이 편도체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위협을 감지하는 겁니다. 이건 인류 수십만 년 진화의 결과예요. 우리 조상들이 초원에서 살아남기 위해 맹수가 나타났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도망치거나 싸울 수 있도록 편도체는 항상 위험 신호를 탐색하고 즉각 경보를 울리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도 이 편도체가 동일하게 작동한다는 겁니다. 맹수를 만난 게 아니에요. 카톡 익십을 당했을 뿐인데, 피드백 한마디를 들었을 뿐인데, 농담 섞인 말 한마디를 들었을 뿐인데, 편도체는 그걸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경보를 울려요. 심장이 빨리 뛰고 근육이 긴장되고 머릿속이 그 생각으로 꽉 채워집니다. 이건 맹수를 만났을 때와 생물학적으로 동일한 반응이에요. 자,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등장합니다. 반전 1.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예민한 사람이니까 이런 반응을 하는 거야. 내 성격이 문제야. 그런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이겁니다. 당신의 편도체가, 당신의 신경계가 과거의 어떤 경험을 통해 특정 자극에 과도하게 반응하도록 학습된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성격이라고 하면 바꾸기 어려운 것 같죠.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것 같고 내 본질적인 문제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책이 생기고 나는 왜 이럴까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신경계에 학습된 반응이라고 하면 이건 달라집니다. 학습이 된 것은 다시 학습할 수 있어요. 조건이 형성된 것은 새로운 조건으로 재형성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의 신경계가 과거에 살아남는 방법을 배운 것뿐입니다. 이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과반응이 형성되는 걸까요? 2부 왜 이렇게 됐을까? 과각성 신경계의 형성. 과각성 신경계, 즉 조금만 자극이 들어와도 강하게 반응하는 신경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반복된 정서적 자극입니다. 어릴 때부터 혹은 오랜 시간 동안 특정한 환경에 노출됐을 때 신경계가 이렇게 훈련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릴 때 집에서 부모님이 자주 싸우셨다면요. 아이는 그 분위기를 항상 예의주시해야 했을 겁니다. 오늘 분위기가 어떤지, 혹시 내가 뭔가를 잘못 건드리는 건 아닌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늘 촉각을 곤두세우고 살았을 거예요. 그 아이의 편도체는 점점 더 날카로워집니다. 사소한 표정 변화, 목소리 톤의 미세한 변화, 침묵의 분위기만 봐도 즉각적으로 경보를 울리도록 훈련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요. 미리 감지해서 미리 대처해야 했으니까요. 그 아이가 어른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그 환경에 있지 않아요. 부모님 집에서 나왔고 자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편도체는 여전히 과거에 훈련된 대로 작동합니다. 직장 상사가 약간 딱딱한 말투로 이야기하면 어릴 때 폭발 직전이었던 그 장면이 편도체에서 연결됩니다. 친구가 카톡에 대답을 안 하면 내가 뭔가 잘못해서 상대가 돌아선 건 아닐까, 그 오래된 불안이 올라옵니다. 자극은 지금 여기에 있지만 반응은 과거에 학습된 것입니다. 이것이 과반응의 핵심 구조예요. 물론 이런 뚜렷한 환경이 없었더라도 단순히 반복적인 실패 경험, 거절 경험, 무시당한 경험들이 쌓이면서도 편도체는 같은 방식으로 훈련될 수 있어요. 아니면 타고난 신경계의 민감도 자체가 높은 경우도 있고요. 중요한 건 원인이 어디에 있든 이건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도 아니고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과반응이 일어날 때 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뇌과학에서는 이걸 편도체 하이제킹 에미그달러 하이제킹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다니엘 골먼이 처음 이 개념을 대중적으로 소개했는데요. 우리 뇌는 크게 두 가지 처리 경로가 있어요. 하나는 느린 경로입니다. 외부 자극이 들어오면 전전두엽, 즉 이성적 사고를 담당하는 뇌 부위에서 천천히 처리해요. 이게 실제로 위협인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합리적인가? 이렇게 차분하게 판단합니다. 다른 하나는 빠른 경로입니다. 자극이 들어오는 순간 전전두엽을 거치지 않고 편도체로 직행합니다. 편도체가 위협이라고 판단하면 즉각 반응이 나옵니다. 심장이 뛰고 근육이 긴장되고 감정이 폭발합니다. 이게 하이제킹이에요. 이성이 납치당한 거죠. 과반응이 일어나는 사람들에게는 이 빠른 경로가 훨씬 더 쉽게 활성화됩니다. 편도체의 문턱값이 낮아져 있는 거예요. 조금만 자극이 들어와도 바로 경보가 울립니다. 그리고 한번 경보가 울리면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이거 별거 아닌 거 알아. 근데 왜 이렇게 화가 나지? 또는 이게 별게 아니라는 거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이 말을 안 들어. 이런 경험 익숙하시죠? 바로 이겁니다. 편도체가 이미 하이제킹을 한 상태에서는 이성적으로 알고 있어도 감정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강하게 이성으로 억누르면 되는 걸까요?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등장합니다. 3부 두 번째 반전 통제가 오히려 문제다. 많은 분들이 과반응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런 전략을 씁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거예요. 이성으로 통제하려 합니다. 별거 아니야. 쿨하게 넘겨야지.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안 돼. 참아야 해. 이 정도 일에 흔들리는 나는 약한 거야. 정신 차려야 해. 이렇게 의지적으로 감정을 억압하려 하죠. 반전이. 그런데 이 전략이 실제로는 과반응을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왜냐고요?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진이 진행한 실험이 있어요. 참가자들에게 불편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한 그룹은 그냥 보게 하고 다른 그룹은 감정을 억누르면서 보게 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억누르려는 그룹에서 편도체가 훨씬 더 강하게 활성화됐습니다. 즉, 감정을 억누르려는 시도 자체가 뇌에는 더 큰 스트레스로 작용한 거예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감정 억압이 강할수록 나중에 감정이 더 크게 폭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압력솥 같은 거예요. 계속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결국 더 강하게 터집니다. 작은 일에 과하게 반응하는 것도 이런 구조인 경우가 많아요. 평소에 너무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작은 자극 하나에도 한꺼번에 터져버리는 거예요. 별거 아닌 일에 왜 이렇게 반응했지? 싶은 그 순간들 돌아보면 사실 그 전에 많이 쌓였던 게 한 번에 나온 경우가 많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참자, 통제하자는 접근법은 단기적으로는 작동하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아직 그 답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를 더 이해하셔야 해요. 바로 생각이 반응을 증폭시키는 구조입니다. 사부 생각이 반응을 어떻게 키우는가?
작은 일에 과하게 반응하는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자극 자체보다 그 자극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인지적 평가 카그니티브 APPRAIS라고 불러요. 똑같은 자극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감정 반응의 크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길을 걷다가 지인이 나를 못 본 척하고 지나쳤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반응이 달라집니다. 해석 A: 저 사람 나 못 봤나 보다. 뭔가 바빠 보이던데. 감정 반응 거의 없음. 해석 B: 나를 무시하는 건가?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어쩌면 싫어하는 건 아닐까? 감정 반응 불안, 상처, 자기의심. 자극은 동일합니다. 그 사람이 지나친 것. 그런데 해석에 따라 감정의 크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과반응을 자주 경험하는 분들에게는 특정한 해석 패턴이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인지 왜곡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몇 가지 대표적인 패턴을 같이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재앙화 CATASTROPHIGING입니다. 작은 부정적인 신호를 발견하면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로 확장하는 패턴이에요. 상사가 피드백을 줬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피드백을 받았다. 내 능력이 부족한 걸 보여준다. 상사가 날 못 믿고 있을 거다. 어쩌면 성과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면 연봉이 오르지 않겠지. 경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 회사에서 나는 미래가 없는 건가? 이 모든 생각이 몇 초 안에 번개처럼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이 불러일으키는 감정도 함께 몰려옵니다. 실제로는 피드백 하나를 받았을 뿐인데 감정은 직장을 잃는 상황처럼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 읽기 마인드 리딩입니다.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정해버리는 패턴이에요. 저 사람이 저런 표정을 한 건 나를 싫어하기 때문이야. 저렇게 짧게 답장하는 건 나한테 화가 났다는 뜻이야. 이런 식으로요. 실제로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데 이미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세 번째는 개인화 퍼서널러제이션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나와 연결짓는 패턴이에요. 팀 전체에 날아온 업무 방식을 점검해 봅시다라는 공지를 보고 저게 나한테 하는 말인가? 라고 반응하는 것. 친구가 약속 자리에서 피곤해 보이면 내가 너무 기대지 않았나? 내가 부담을 줬나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패턴들이 모여서 원래는 작은 자극을 훨씬 크게 처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해석들은 대부분 너무 빠르게 자동적으로 일어나서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갑자기 감정이 올라온 것 같지만 사실 그 사이에 엄청난 속도로 이 과정이 진행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생각들이 감정을 증폭시키면 또 다른 생각들이 붙습니다. 이번엔 자책이에요. 이 정도 일에 왜 이렇게 반응하지? 진짜 찌질하다. 나는 정말 예민해도 너무 예민해. 이러면 안 되는데. 남들은 다 쿨하게 넘기는데 나만 이러잖아. 이제 원래의 자극에 대한 감정 반응 위에 그 반응에 대한 자책이 추가됩니다. 감정이 2배, 3배로 커지는 거예요. 자극 해석인지 왜곡 감정 반응 자책 더 강한 감정 더 강한 자책. 이 구조가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분들은
단지 작은 자극에 과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반응에 또 반응하고 자책에 또 자책하면서 스스로 이 사이클을 점점 더 깊게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이클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여기서 세 번째 반전이 옵니다. 오브 세 번째 반전 반응을 없애는 게 목표가 아니다. 이 사이클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반응이 아예 없어질 수 있을까? 자극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게 목표가 됩니다. 완전한 무감각함. 어떤 일에도 과하게 반응하지 않는 상태. 반전 3. 그런데 그게 목표가 되는 순간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요. 반응 자체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면 반응이 올라올 때마다 또 반응했어. 아직도 이 정도야? 하면서 자책이 생겨요. 반응이 올라오는 것 자체가 실패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건 불가능한 목표를 향해 달리는 거예요. 편도체는 없어지지 않아요. 신경계의 반응은 0이 되지 않습니다. 인류가 수십만 년 진화시켜온 생존 메커니즘은 그렇게 쉽게 꺼지지 않아요. 그러면 진짜 목표는 뭐여야 할까요? 반응의 크기를 줄이는 게 아니라 반응과 나 사이에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이 나인 게 아니라 내가 그 감정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는 것. 생각이 올라올 때 그 생각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아, 지금 이런 생각이 올라오고 있구나라고 인식하는 것.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타융합 DEFUSION이에요. 생각과 나를 분리하는 거예요. 생각이 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형편없어라는 생각이 올라왔을 때 그 생각이 곧 나라는 사실이 되는 게 아니라 아, 지금 나를 형편없다고 평가하는 생각이 올라오고 있네라고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생각에 힘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반응이 올라왔을 때 또 과반응하는 나, 최악이야가 아니라 아, 지금 신경계가 활성화됐구나. 뭔가를 위협으로 인식했나 보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사이클이 끊기기 시작합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수용 전념 치료 ACT, 인지행동 치료 CBT, 마음 챙김 기반, 치료 등 검증된 심리치료 접근들이 공통적으로 이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볼게요. 6부 실전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3단계. 자, 지금까지 왜 이런 과반응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했습니다. 이제 실제로 뭘 할 수 있는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크게 3단계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1단계 알아채기 반응이 시작될 때를 포착하라. 모든 변화는 알아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일에 과하게 반응하는 분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반응이 이미 한참 진행된 후에야 알아채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감정이 이미 폭발하고 난 뒤에 혹은 밤새 생각이 폭주하고 나서야 아, 내가 오늘 또 과반응했구나를 인식합니다. 더 일찍 포착할수록 좋아요. 그러려면 몸의 신호를 먼저 알아채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될 때 몸에는 물리적인 신호가 먼저 옵니다. 심장이 조금 빨리 뛰기 시작한다. 목이나 어깨가 조여드는 느낌이 든다. 손이 약간 떨리거나 온도가 올라가는 것 같다. 위장이 불편해진다. 숨이 약간 얕아진다. 이 신호들이 올라올 때 그게 과반응이 시작되는 신호예요. 아, 지금 내 몸이 반응하기 시작하고 있네. 이것만 인식해도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인식하는 순간 전전두엽이
다시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리거든요. 편도체 하이제킹이 일어날 때 이성이 납치당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편도체가 활성화됐구나 라고 알아채는 순간 그 납치 상태에서 약간 빠져나오게 됩니다.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미 감정이 폭발한 뒤에야 알아채게 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점점 더 일찍 알아채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드릴게요. 오늘부터 이런 연습을 해보세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감정이 약간 올라올 때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혹은 입으로 소리내요. 지금 내 몸이 반응하고 있구나. 어디서 느껴지지? 그리고 몸의 어느 부위에서 그게 느껴지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가슴인지, 목인지, 배인지, 어깨인지. 이 단순한 행동이 엄청나게 강력한 효과가 있어요. 주의를 생각에서 몸으로 옮기는 순간 생각의 폭주가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몸의 감각을 느끼는 건 지금 이 순간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나 미래에 끌려가는 생각을 현재로 되돌려 놓습니다. 2단계 신경계 다운 레귤레이션 몸을 통해 뇌를 진정시켜라. 편도체가 활성화됐을 때 이성으로만 달래려 하면 잘 안 됩니다. 이미 이성이 납치당한 상태거든요. 이때는 몸을 통해서 접근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신경계는 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을 통해 직접 신경계에 신호를 보낼 수 있어요. 가장 강력하고 빠른 방법은 호흡입니다. 구체적으로 내쉬는 숨을 들이쉬는 숨보다 더 길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보세요. 4초 동안 들이쉰다. 7초 동안 참는다. 8초 동안 천천히 내쉰다. 이걸 4-7-8 호흡법이라고 해요. 왜 내쉬는 숨이 더 중요하냐면요. 들이쉴 때는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고 내쉴 때는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됩니다. 부교감신경계는 우리 몸의 슈어가 모두예요. 심장 박동을 늦추고 근육의 긴장을 풀고 뇌에 지금 안전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내쉬는 숨을 더 길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과활성화된 편도체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물론 처음 한두 번의 극적인 변화를 느끼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반복하면 우리 몸은 이 호흡 패턴을 안전 신호로 학습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점점 더 빠르게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 호흡 외에도 몸을 통한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두 발이 바닥에 닿아 있는 느낌에 집중하기. 발바닥으로 땅을 꾹 누르면서 발의 감각을 느끼는 거예요. 이걸 그라운딩이라고 합니다. 주변의 사물 5가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색깔, 모양, 질감을 천천히 살펴보는 거예요. 이것도 주의를 현재로 되돌리고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손을 차가운 물에 담그거나 차가운 음료를 천천히 마시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온도 자극이 신경계를 리셋하는 데 도움이 돼요. 3단계 생각 분리하기. 생각이 나라고 믿지 않기. 몸이 어느 정도 안정됐을 때 이제 생각과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할 수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탈융합입니다. 생각이 올라올 때 그 생각이 사실이라고 바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이 올라오고 있구나라고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거예요. 구체적인 기법을 드릴게요. 생각이 올라올 때 그 앞에 이 문장을 붙여보세요. 나는 지금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아채고 있다. 예를 들어볼게요. 원래는 나는 무능해.
바뀐 버전 나는 지금 나는 무능해라는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아채고 있다. 원래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거야. 바뀐 버전 나는 지금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아채고 있다. 이렇게 앞에 문장을 붙이면 생각과 나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생각은 생각일 뿐이에요. 생각이 올라온다고 그게 사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올라온다고 그게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무능해라는 생각과 지금 나에 대해 무능하다는 평가를 하는 생각이 올라오고 있다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에요. 전자는 사실처럼 느껴지고 나를 구속합니다. 후자는 그냥 지나가는 현상처럼 느껴져요. 이 세 단계를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알아채기. 몸의 신호를 먼저 포착한다. 두 번째, 다운 레귤레이션. 호흡과 그라운딩으로 신경계를 진정시킨다. 세 번째, 생각 분리. 나는 지금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아채고 있다고 관찰한다. 이게 한 번에 완벽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랫동안 학습된 신경계의 반응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반복할수록 조금씩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뇌는 변하거든요. 신경 가소성 NEUROPLASTICITY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 뇌는 경험과 반복에 의해 계속해서 변화할 수 있어요. 오래된 반응 패턴도 충분한 반복과 새로운 경험을 통해 바뀔 수 있다는 게 현대 뇌과학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과거에 살아남기 위해 훈련된 것처럼 지금도 안전함을 배울 수 있어요. 7부 자책에 대하여 진짜 친절함. 자,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모든 걸 알아가는 과정에서 여전히 자책이 올라오는 분들에게 왜 이렇게 쉬운 걸 못하지? 이런 것도 실천 못하는 나는 역시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자책도 하나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자책 또한 오래된 학습의 결과예요. 어릴 때부터 혹은 살아오면서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것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방법이라고 배운 분들이 많아요. 자책이 동기를 만들어준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해야 성장한다고 믿어왔죠. 근데 심리학 연구들은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자기 자비 셀프 마이너스 컴패션과 자책보다 훨씬 더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자기 자비는 자기 합리화가 아니에요. 나는 이래도 되라고 핑계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비는 이겁니다. 나는 지금 힘들구나. 그건 이해할 수 있어. 그리고 그럼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보겠어. 당신이 작은 일에 과하게 반응해왔던 건 그냥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살아오면서 배운 방식이에요. 당신이 그 방식으로 살아남은 거예요. 이제 조금 다른 방식을 배워가는 중이에요. 그 과정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스스로에게 조금 더 친절해지세요. 그게 사실은 가장 강력한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8부 조금 더 깊이 이 반응이 선물일 수도 있는 이유. 마지막으로 조금 다른 관점을 드리고 싶어요. 작은 일에 과하게 반응하는 것, 이게 순전히 문제이기만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신경계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는 독특한 능력이 함께 오는 경우가 많아요. 타인의 감정을 빠르게 읽는 능력, 분위기를 섬세하게 캐치하는 능력, 예술, 음악 글쓰기에서 깊은 감수성을 발휘하는 능력,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더 깊이 느끼는 능력,
실제로 심리학자 일레인 아론은 고감각자 HSP, 하일리 센서티브 퍼설라는 개념을 연구했는데요. 전체 인구의 약 1520%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건 결함이 아니라 하나의 신경계 유형이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문제는 이 예민함 자체가 아니에요. 이 예민함과 함께 찾아오는 반응에 대한 자책과 생각의 폭주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예민함은 가져가도 됩니다. 다만 그 예민함이 만들어내는 자책과 폭주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것, 그게 목표예요. 당신의 감수성은 당신만의 강점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더 깊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 예민함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 예민함과 함께 조금 더 평화롭게 사는 것, 그게 목표입니다. 구부 일상에서의 실천, 매일 할 수 있는 작은 것들, 이론과 방법을 알았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상에서 작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많은 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생각이 시작된다고 하세요. 오늘 해야 할 일이 뭐지? 어제 그 일은 어떻게 하지?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해야 하지? 눈을 뜬 직후 핸드폰을 잡기 전에 딱 1분만 이렇게 해보세요. 두 손을 배 위에 올려놓고 숨을 쉬는 느낌에만 집중합니다.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느끼면서 그냥 호흡에만 있어 봅니다. 생각이 와도 싸우지 마세요. 그냥 생각이 왔네라고 알아채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1분이에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신경계를 살짝 안정시켜 놓는 거예요. 자극이 왔을 때 앞에서 말씀드린 알아채기 마이너스 다운 레귤레이션 마이너스 생각 분리 3단계를 적용해 보세요. 한 번에 다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지금 내 몸이 반응하고 있네라고 알아채는 것만 해도 충분히 시작이에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자기 전에 오늘 과반응했던 순간들을 하나 꺼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내가 어떻게 해석했지? 그게 유일한 해석이었을까? 다른 가능성은 없었을까? 이걸 일기로 쓰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쓰는 행위 자체가 전전두엽을 활성화시키거든요.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기록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처리되고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다른 해석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하다 보면 점점 보여요.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일에 과반응하는 경험이 많은 분들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많이 지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타인의 반응을 계속 읽어야 하는 상황들이 힘들죠. 이때 도움이 되는 연습이 있어요. 상대방에 대한 판단이나 해석이 올라올 때 그 생각이 올라온다는 걸 알아채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확인된 사실을 생각하고 있나? 아니면 해석을 하고 있나?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 확인된 사실인가? 내가 해석한 건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 확인된 사실인가? 내가 해석한 건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마음 읽기나 개인화 같은 인지 왜곡에서 한 발 물러설 수 있어요. 주의할 점, 이 모든 실천들을 너무 완벽하게 하려 하면 안 돼요. 오늘 호흡 연습 못했으니까 오늘은 실패야. 어제는 과반응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됐어. 이런 생각이 오면 그것도 그냥 생각입니다.
그냥 알아채고 내려놓으면 돼요. 이건 완벽하게 해야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오래된 습관을 조금씩 바꿔가는 과정이에요. 아주 작은 변화의 축적이 결국 전혀 다른 삶을 만들어냅니다. 십부관계 속에서의 과반응 더 세밀한 이야기. 작은 일에 과하게 반응하는 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가까운 관계입니다. 완전히 모르는 사람에게는 괜찮아요. 어느 정도 거리가 있고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근데 가족, 친구, 연인, 가까운 동료에게는 다릅니다. 이 사람들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행동 하나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가까울수록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더 중요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편도체는 중요한 관계를 위협하는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진화적으로 집단에서 소외되는 것은 생존의 위협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에게 더 쉽게 상처받고 더 강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연인이 조금 무뚝뚝하게 대답하면 금방 나를 싫어하는 건가? 나한테 화났나? 어쩌면 마음이 떠난 건가로 이어집니다. 가족이 의견 충돌 상황에서 조금 날카롭게 말하면 이미 어릴 때의 상처들이 연결되면서 훨씬 더 강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친구가 먼저 연락을 안 하면 나는 저 친구한테 중요한 사람이 아닌가 보다는 생각으로 금방 넘어갑니다. 이게 반복되면 관계에서 점점 지치게 돼요. 상대방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이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자신의 반응 패턴을 미리 아는 것입니다. 나는 상대방이 연락을 늦게 할 때 버림받는 느낌이 올라오는 패턴이 있어. 나는 비판을 받을 때 나의 존재 가치가 부정되는 것처럼 느끼는 패턴이 있어. 나는 상대방이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 그게 내 잘못인 것 같은 패턴이 있어. 이걸 알고 있으면 패턴이 작동하기 시작할 때 알아챌 수 있어요. 아, 지금 그 패턴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건 지금 상황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지만 오래된 학습의 반응이기도 해. 이 인식만으로도 반응의 크기가 달라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가까운 사람에게 이걸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요. 나는 연락이 늦어지면 걱정이 많이 되는 편이야. 사실 이게 너 때문이 아니라 내 오래된 패턴인 거 알아. 근데 혹시 늦게 연락할 것 같으면 미리 말해줄 수 있어?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관계라면 서로가 훨씬 편해질 수 있어요. 자신의 패턴을 이해하고 상대방과 함께 그걸 다뤄나가는 것. 이게 건강한 관계의 모습이에요. 11부 이게 오래 지속된다면 전문 도움에 대하여. 오늘 이야기한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해도 잘 안 된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혹은 과반응이 너무 자주, 너무 강하게 일어나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려요.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이나 심리 상담을 받는 게 너무 큰 일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그 정도까진 아닌데 라거나 창피하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이건 용기 있는 일이에요. 신경계가 오랫동안 특정 방향으로 훈련된 경우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바꾸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인지행동 치료 CBT나 수용 전념 치료 ACT 혹은 트라우마 기반 치료들이 과반응 패턴을 바꾸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게 연구들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움을 받는다는 게 약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을 위해 필요한 것을 찾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클로징.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작은 일에 과하게 반응하는 것은 성격 문제도 아니고 예민함도 아니고 나약함도 아닙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학습된 신경계의 반응 패턴입니다. 편도체가 특정 자극에 과도하게 활성화되도록 훈련된 것이고, 여기에 인지 왜곡으로 인한 해석이 더해지면서 반응이 증폭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3가지 반전을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예민한 성격이 아니라 과활성화된 신경계다. 이건 학습된 것이고 다시 학습될 수 있다. 두 번째, 억누르고 통제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다. 억압은 오히려 반응을 더 강하게 만든다. 세 번째, 반응이 없어지는 게 목표가 아니다. 반응과 나 사이에 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그리고 3가지 실천을 기억해 주세요. 알아채기, 다운 레귤레이션, 생각 분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드릴게요. 당신이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한 것,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 그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반응 패턴을 알아채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한 가지만 기억해 가셨으면 합니다.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생각과 나를 분리하십시오. 지금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올라오든 그게 곧 당신이 아니에요. 과반응하고 있는 신경계가 곧 당신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알아채고 바라보는 당신이 진짜 당신입니다. 그리고 그 당신은 생각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부분을 알려주시면 저도 하나하나 읽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